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새벽, 바다 위에 떠있던 세 척의 배가 낯선 섬의 해안선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오래도록 신대륙 발견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결말부터 말하겠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자신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끝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온 그 유명한 문장,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말은 역사라기보다 포장에 가까웠던인 거죠. 자, 여기서 시간을 멈춰봅시다. 해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있었고, 무역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도시와 농업과 기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콜럼버스는 발견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다 너머에서 나타난 낯선 방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500년 동안 세계의 많은 교실은 이 만남을 한 사람의 위대한 발견으로 가르쳤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집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내가 이 집을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건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서 북유럽 선원들이 이미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에 닿았다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대륙에는 수많은 원주민 사회가 자신들의 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질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콜럼버스는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땅일까요? 항로일까요? 아니면 유럽이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믿게 만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장면으로 되감아 들어갑니다. 깃발이 꽂히던 순간, 기록이 쓰이던 손, 그리고 그 기록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까지. 콜럼버스의 항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가린 500년짜리 신화의 시작 말이죠. 배경과 맥락. 1492년 10월 12일 새벽, 대서양 한가운데를 33일 넘게 떠돌던 세 척의 배가 마침내 육지를 봅니다. 니냐호, 핀타호, 산타마리아호.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제노바 출신 항해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 섬을 스페인 왕실의 이름으로 차지했다고 선언하죠. 장소는 오늘날 바하마 제도의 한 섬, 당시 원주민 타이노 사람들은 그곳을 관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 그러니까 인도나 일본 주변의 섬들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도 끝까지 아시아라고 우겼을까요? 이유는 단순한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탐나는 길은 향신료와 금, 비단이 있는 동방으로 가는 항로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죠.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했고, 서쪽으로 항해하면 빠르게 아시아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긴 아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타이노 사람들을 보고도 인디오스, 즉 인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하나가 500년 동안 세계관을 뒤틀어버린 순간인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그 땅은 정말 발견되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관아안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이노인들은 카사바를 재배했고 카누를 만들었고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교역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집을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발견이 아니라 점유에 가깝죠.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는 타이노 사람들이 온순하고 무기가 적으며 노동력으로 쓸 수 있겠다는 식의 관찰이 등장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의 항해는 순수한 탐험담이 아니라 제국의 장부에 새 땅과 사람을 적어넣는 사건이었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493년 이후 콜럼버스가 두 번째 항해로 다시 카리브해에 돌아왔을 때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탐험대가 아니라 식민 개척단에 가까웠습니다. 배는 17척, 사람은 1000명 이상. 목적은 더 분명했죠. 금, 정착지, 노동력.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라 이사벨라라는 유럽식 정착지가 세워졌고 원주민에게 금을 바치게 하는 제도가 강요됩니다. 금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고 질병과 폭력, 강제노동은 타이노 사회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 뒤에는 사실 누가 누구의 세계를 지웠는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첫 유럽인도 아니었거든요. 약 500년 전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이미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가에 등장하는 레이프 에이릭손, 그는 기원 후 1000년 무렵 그린란드를 떠나 서쪽으로 항해했고 오늘날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호 메도즈로 알려진 지역에 닿았습니다. 목재가 부족했던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서쪽 땅은 생존 자원이 있는 곳이었죠. 이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복의 제국을 세우려는 욕망보다는 살기 위해 더 멀리 나아간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항해는 유럽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만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착은 짧았고 기록은 사가 속에 묻혔고 세계사의 주인공 자리는 훗날 콜럼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문장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유럽 중심 세계관이 만든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 도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땅이 비어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어디에 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견이란 언제나 먼저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세계의 공식 기록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5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완전히 잘못된 세계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1492년 10월 콜럼버스가 바하마의 한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타이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언어가 있었고 교역이 있었고 신앙과 가족과 일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들을 인디오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자신이 인도 근처에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머릿속 지도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착각이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왕실에 돌아간 콜럼버스는 자신이 엄청난 항로를 열었다고 보고합니다. 황금, 향신료, 새로운 영토, 그리고 개종시킬 사람들. 이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죠. 참 편리한 단어입니다. 누군가 이미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들고 그곳의 역사를 유럽의 도착 순간부터 시작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전에 이미 유럽인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이킹, 정확히는 노르드인들이죠.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호 메도우. 그곳에서 발견된 집터와 유물은 레이프 에릭손과 그 일행이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서 대서양을 건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인 발견자라는 타이틀마저도 흔들리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처음이 아니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 왔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사람인 거죠. 하지만 역사는 이상하게도 늘 사실만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기억되기 쉬운 이야기, 권력이 좋아하는 이야기, 학교에서 반복하기 쉬운 이야기가 살아남거든요. 콜럼버스의 항해는 유럽 제국에게 아주 완벽한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용감하게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을 발견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영화 같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 속에는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이노 사람들, 아라와크 사람들, 마야와 아즈텍, 잉카,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들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습니다.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제밀러가 새 지도를 만들면서 이 대륙에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라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왜냐하면 베스푸치는 이 땅이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대륙일 가능성을 더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라고 배웠던 그 아메리카라는 이름조차 정작 콜럼버스의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단순히 콜럼버스는 악당이다로 끝내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도덕 점수가 아니라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기억을 빼앗았는가입니다. 발견이라는 말은 때로 너무 밝아서 그 뒤에 생긴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질병, 강제노동, 폭력, 노예화,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들. 누군가에게 1492년은 모험의 시작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믿게 되었느냐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사람들의 세계는 배경이 되었고 늦게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제목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500년 동안 가려진 진실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메리카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세계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한 일은 그 세계를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책이 그 세계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게 만든 것.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북유럽인들도 그보다 훨씬 전에 대서양을 건넜다는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무려 50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배웠을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 문장은 교과서와 지도와 기념일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발견이라는 말은 지리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 땅을 향해 내가 발견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권리를 만들어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바다를 건넌 사람이었어요. 산타페 협약. 이 문서에서 그는 성공할 경우 제독이라는 칭호,
총독의 지위, 그리고 새로 얻는 부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항해는 낭만적인 모험담이라기보다 투자 계약에 가까웠던 겁니다. 왕실은 돈을 댔고 콜럼버스는 수익을 가져올 항로와 땅과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만난 타이노 사람들을 묘사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들을 낯선 문명의 주체로 보지 않았어요. 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 사람, 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 기독교 세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계산이었죠.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보다 먼저 나온 질문은 이곳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발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얼굴을 드러내거든요. 발견했다는 말은 원래 있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밀어냅니다. 그들의 이름, 언어, 농경, 신앙, 무역망, 기억을 모두 지우고 바다 건너온 한 남자의 시선만을 역사 첫 장면으로 세웁니다. 마치 무대는 비어 있었고 콜럼버스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조명이 켜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 무대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의 기록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바로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땅, 기독교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땅, 유럽인이 이름 붙이지 않은 땅. 이 말들은 서서히 하나의 논리로 굳어집니다. 발견했으니 차지할 수 있다. 차지했으니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으니 개종시키고, 노동시키고, 세금을 매기고,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도 된다. 콜럼버스 개인의 착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도착했다고 믿으려 했어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대륙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아메리카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아메리카 발견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이해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이 그의 항해를 어떻게 이용했느냐였어요. 콜럼버스는 대륙을 발견한 천재가 아니라 제국의 문을 열어준 증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의 도장이 된 겁니다. 스페인은 이 항해를 근거로 더 많은 배를 보냈고 더 많은 깃발을 꽂았고 더 많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선 하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바다와 섬과 대륙을 나눴어요. 마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동해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말이에요. 그는 비어있지 않은 세계를 비어있다고 선언한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후 50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기념비로, 국경으로, 교과서 문장으로, 축제의 이름으로. 우리가 배운 역사의 가장 큰 속임수는 거짓말을 아주 짧고 단정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 문장은 너무 간단해서 의심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질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의 시선에서 발견인가? 누구의 기록만 역사로 인정됐는가?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배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1492년의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남자가 육지를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세계가 다른 세계의 탐욕과 마주치는 장면이 되는 거죠.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지워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군가 이미 살고 있던 땅을 다른 누군가가 처음 봤다는 이유로 발견했다고 부르는 순간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지금도 교과서, 박물관 설명문, 기념일, 거리의 동상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이 남긴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분명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첫 문장을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라고만 쓰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언어와 기억은 문장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어쩌면 진짜 미스터리는 콜럼버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가 아닙니다. 5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지 않기로 했느냐, 바로 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종 사건 중 하나, 사라진 로어노크 식민지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역사 교과서에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보이 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